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수장 사무처장 윤영식 제독입니다. 오늘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예정입니다. 특히 아프간 패망을 보면서 국가안보 관련 교훈을 돌아보고 최근에 남북 간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도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동시에 대수장 전략자문위원이신 유재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 집권 후에 우리 군의 유무용 전력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문 정권 하에서 국군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예, 원래 국군의 날은 국군이 창설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통상 국군의 창설은 건국하는 날과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건국을 언제 했느냐? 1948년 8월 15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대개 이제 국군의 날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은 10월 1일입니다. 게다가 50년 10월 1일이에요. 왜 이 날이 정해졌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또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10월 1일에 38선을 북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사코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발휘해서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38선을 돌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군이 강력한 하고 결의에 찬 전투 의지로서 북진해서 싸워서 통일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국군의 날은 물리적인 사건의 그런 기념이 아니라 한국의 국군이 정신전력으로 뭉쳐서 그 정신전력을 발휘해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실전 필성의 의지를 발휘한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은 정신전력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은 왜 존재하느냐?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과서적인 원칙으로 말하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군대가 허물어지면 국민을 보호할 수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고 국가를 보호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군의 실태가 완전히 그 전투 태세면에서 총체적으로 와해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의 전투 태세를 허물기를 고의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남침 통로를 북한의 휴전선 경계태세를 허물문해서 남침 통로를 개방했고 또 대응 태세를 무력화시켰으며 국방 자체의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대응 태세를 훼손시키고 경계 태세를 이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을 또 줄였고 여기에 소위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위장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군 기강을 해이시키고 또 나아가서 전투 의지와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국군을 60만 이상의 국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시중에서 국군에 대한 영화를 제작할 적에 국군을 모독하지 않으면 흥행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행편입니다. 또 더욱이 한미 동맹 체제가 그 신뢰를 완전히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합작전 공조태세에서 한국이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실전 대비 연습이나 실전 대비 훈련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전자게임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나아가서 소위 그 국제기구인 유엔과 연결고리를 이루는 유엔사도 해체하자는 주장이 소위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행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국내외적으로 안보 체제가 총체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지금 안보 사항을 보면은 북한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생무기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선언을 골백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스티븐 비들이라는 교수가 한국 전쟁 이후에 16차례의 전쟁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은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기지 못했다. 정신전력이 없으면 못 이긴다 하는 이러한 그 평가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이 약하면 전장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소위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군의 날의 의미는 바로 국군 전투태세의 부활과 재기를 다짐하는 소위 각성과 각오의 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신전력을 부활시키고 또한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함정이 있어서 소신은 싸울 수 있습니다. 한 게 12척, 물리적인 12척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정신전력으로 싸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군의 날은 정신전력을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프간 패망 사태를 한번 보면서 미국이 철군을 놓고 여러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한반도 상황은 아프간과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은 있다고 봅니다. 아프간 사태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또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간단치는 않지요. 지금 탈레반 새 정부가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왜 패전을 했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 철수 3개월 만에 탈레반 무장 세력이 전 국토를 장악했습니다. 원란 정대인 1975년하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국가 지도청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리에 휩쓸려서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불가했습니다. 미국이 1조 이상의 원조를 하고 또 미국 외에도 국제기구가 많은 원조를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현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지도청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일반 국민은 싸울 의지와 결단이나 용기를 소멸당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 탈레반들은 여러 가지 첩자라든지 동조자들을 공작 차원에서 일상화시킨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탈레반 통치하에 있어서는 이 부패한 정부나 무능한 국민이 싸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탈레반 통치하에 그러면 미래는 잘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탈레반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유화 발언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잔악한 복수의 소위 킬링 필드가 계속해서 다소간 당분간 나타나려고 봅니다. 또 왜 그러냐면 외국군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외국군이 점령했을 때보다도 내전에서 패했을 적에 그 복수의 혈전이 훨씬 더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무슨 발언은 유화정책적으로 하지만은 실제로는 소위 그들이 선언한 것처럼 이슬람 율법인 사리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이슬람 율법은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가 그야말로 박탈되는 현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내각이 강경파 일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또 그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 했지만은 실제로는 여성 인권을 탄압하고 여자를 소유물화 해서 이것은 소위 탈레반 전사들에게 강제로 결혼시킨다. 여기까지 선언을 한 사항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협조했거나 외국 세력하고 협조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참한 처형을 감행하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 정치 세력들이 종파간이나 정치 세력 간에 분열이 되어 있는 현상이고 또 소위 호라산이라고 하는 그 국제 테러 기구, IS 테러 기구라고 하는 거에 테러 조직들이 여기에 총집결이 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난민 문제라든지 마약 통제라든지 사회적 혼란이 앞으로 상당히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어두운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도출할 수가 있느냐? 우선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패망한다 하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지도청과 군대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리에 휩싸여 있을 적에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는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또한
이 미국 시민들이 근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원국이나 동맹국이 싸울 의지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싸울 물건은 지원해 줄 수가 있지만은 싸울 의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는 국가 이익에 적합치 아니할 때에는 해외 군사 개입을 줄여나가겠다 혹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또한 국제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따라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자질을 갖춰야 되겠다. 받을 자격이나 자질을 갖춘다는 뜻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 지키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래 중국의 언론들이 아프간 사태 막 터졌을 적에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 내일은 대만에서 철수하고 그 다음엔 서울에서 철수할 것인가 하고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네이토라든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미국이 볼 때 지킬 가치가 있어야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킬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가 미국하고 공통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부가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우리 지역 안보에도 중요하고 미중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수가 중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미중 관계는 협력 관계에서 갈등 관계로 이미 돌아섰고 미국은 쿼드를 통한 대중 봉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가 영속성 있는 지역 안보 협력 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은 무엇인지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중국이 팽창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프간이 지정학적으로나 지전략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것은 이 지리가 정치나 경제나 무슨 전략이나 하는 그 요소들의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동양하고 서양하고 연결 통로가 되고 또 러시아 북쪽에는 러시아하고 남쪽하고 연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대여섯 차례 이상 소위 국제적인 그 침략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욕심을 낼 만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 아프간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런 중요한 지역에 대한 지역 안보 질서의 관건은 뭐냐? 지역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의 리더 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혼란 소지가 있기 마련이죠. 또한 이 국내 내전이 학살될 우리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국계 테러라든지 무슨 당파간이라든지 무슨 정치 세력 간에 이런 내전에 우리가 있을 적에는 안보 질서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여기에 또 중국이 개입하면 중국의 이해관계가 뭐냐? 소위 1대1로라고 하는 소위 대륙 팽창 통로하고 해양 팽창 통로, 이 중에서 아프간은 대륙 팽창 서쪽으로 가는 대륙 팽창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 지역에 소위 그 거점이 되어 있다는 점하고 또 동쪽으로는 아프간 동쪽으로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다수가 무슬림 인구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독립운동을 강화하거나 할 적에 중국하고 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좀 동작 빠르게 아프간하고 협상도 전개하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미국은 어떤 정책을 취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 실익이 약하면 개입을 제재할 것이고 또 질서 유지 부담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적으로 분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은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이 혼이 났고 러시아가 혼이 났고 미국이 다음에 혼이 났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혼날 차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도 국제 지역 질서 유지상 부담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중공이 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하면 당이지만은 국제 협력을 통하지 않고 자기 팽창을 목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 지역에 크나큰 이 불안과 안보적인 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아프간 지역에서 앞으로 좀 혼이 좀 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미국이 쿼드를 통한 대중 봉쇄 강화 문제도 질문에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역 안보 협력 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쿼드는 이제 네 가지라는 뜻 아닙니까? 나라를 의미할 적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호주 4개국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엊그제 워싱턴에서 이 4개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제가 눈여겨서 본 것은 호주 총리 모리슨이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벌써 쿼드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가닥이 이미 잡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쿼드가 한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은 중국이 너무 성급하게 소위 덩소평이 제시한 도강량에 자기 힘을 숨기는 것,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노출시켜 가지고 소위 굴기, 말하자면 팽창 의혹을 표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견제를 중국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된 거죠. 미국은 그러면 무슨 입장이냐? 이런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대전략은 국제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제적으로 그 비용이나 노력을 분담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서 못하니까 다른 나라를 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동아시아 태평양, 서태평양 일대에서는 소위 4개국의 협력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참여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호주를 포함해서 뉴질랜드, 한국, 대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여기서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국제 해양 자유의 중요성이 훨씬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이라든지 유류 자원이나 지하 자원 할 것 없이 상업 무역이라든지 하는 것이 남제나 해를 통과하는 그 양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국제 해양 자유가 훨씬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영국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네이토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영국이 그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다가 전수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불란서가 자기들이 팔아먹을 작정이었는데 미국이 영국을 통해서 가로채니까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긴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의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남진아해, 동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런 전략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참여는 선택이기보다는 필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을 벗어나지 않고 친중 정책을 취하면 지금부터는 자유세계에서 고립을 자처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팽창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을 적에는 거의 중국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세계 제패를 위한 팽창 정책을 표방한 이상은 소위 우리가 중국의 편을 들거나 중국에 속박이 되어 있거나 하면은 자유세계로부터 고립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책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적대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일종의 담론이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거나 현재를 볼 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자기 생존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라는 큰 나라 앞에서 다른 국제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적대하지 않고 중국을 얼마든지 견제하고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